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귀었던 정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연락을 받아줬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의율할 수 없다라는 수사관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조사가 불송치되는 경우로 갔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이런 진술만 하고 오시니까 수사관 입장에서도 이게 왜 스토킹이지? 하고 갸우뚱하게 된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변호의 정석 장현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분은 전 남자친구분에 대한 스토킹 고소를 결심하시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분이었는데, 혼자 이제 경찰에 가셔서 고소장을 제출을 하고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은 스토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부정적인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됐다가는 전 남자친구가 의기양양하게 계속해서 연락이 올 것 같다는 좀 두려움을 가지시고, 이 사람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데 확실하게 스토킹으로 좀 처벌해 주실 수 있느냐라고 요청하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군검찰에서 검사로도 이 스토킹 사건들을 많이 다뤄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기존에 제출하셨던 그 고소장 내용이 좀 많이 빈약하고, 또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좀 약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수정을 해서 수사기관에서 2차 조사를 요청을 해서 고소대리인과 함께 입회를 해서 이제 스토킹 범죄를 구성시키는 데 성공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피해자분들이 고소를 하시면서 모의조사를 요청하시는 부분은 많이 없는데, 이분께서는 또 이미 경찰 조사를 다녀오신 다음에 그 조사를 통해서 수사관이 이 정도 내용으로는 스토킹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한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셔서 2차 조사는 정말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특별히 모의조사까지 진행을 했었던 경우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은 형사사건은 관계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부터 24년 말까지 한 3년 정도 사귄 전 남자친구입니다. 피고소인을 고소인은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는 게 맞을까요?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 취지를 이렇게 물어보고, 이 법률상 이 범죄로 고소한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법리적으로 잘못된 죄명으로 고소가 들어가면 엉뚱하게 무죄가 무혐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저지른 게 폭행인데 이 사람이 협박으로 고소를 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때린 행위를 죽이겠다라는 식으로 협박한 거랑은 전혀 다르다 보니까 엉뚱한 범죄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혐의로 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 고소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시면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오니까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주는 아주 좋은 경찰관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적절하게 죄명을 특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피해 진술에 앞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경우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경찰관들이 이제 기획수사나 직접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인의 고소로서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고소 내용이 거짓이 없는지 무고죄로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경고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 알고 있고 사실만 기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한 고소 내용을 보면 스토킹 행위 기간이 2024년 10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정상적으로 교제를 하던 시기가 있지 않나요? 네, 사귀고 있던 시기는 맞습니다. 교제 중에 스토킹을 당했다는 주장은 사실 모든 사건에서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에요. 교제 중에도 스토킹을 당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의뢰인분의 상황에서는 주장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경 고소사실을 보면 피고소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거절하고 다시 잘해보자, 일단 만나서 얘기해 라는 등의 카카오톡을 수십 회 보낸 사실 및 고소인 집 앞을 찾아와서 재회를 요청한 부분을 스토킹 피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이때 고소인이 헤어지자는 말 외에 피고소인에게 명시적으로 연락이나 만남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실이 있나요? 이 질문은 스토킹 사건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고 집중적으로 계속 물어보는데,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인식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떤 연락을 하거나 집으로 찾아오는 행동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라는 걸 알고도 그런 행동을 했느냐, 이거를 수사관들은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걸 알고 했다면 스토킹이 될 확률이 확 올라가게 되고, 몰랐다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한다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면 그런 표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적으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이런 다른 문제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고소를 한 피해자분들에게 그런 의사표시를 하신 적이 있나요? 라는 것을 계속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실무상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증거와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에 대한 스토킹 범죄의 고소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통 헤어지자고 말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마련이고 관계 매듭을 짓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이별을 거부하고 계속 찾아오고 할 줄은 몰랐어요. 여기서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없고 연락을 받아주었다라는 걸 전제로 이 사람과 연인 관계였다는 부분을 내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이 떠오르는 그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스토킹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많이 수정해서 고쳐드렸던 부분입니다. 피고 소인의 연락처나 카카오톡을 차단한 사실이 있나요? 아니요, 차단은 하지 않았어요. 연락을 차단해버렸는데 갑작스럽게 집 앞으로 찾아왔다. 이 정도는 돼야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도 해당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불리해질 수 있겠죠. 피고 소인이 헤어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이렇게 연락을 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연락하기를 원치 않았다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차단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귀었던 정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피고 소인 입장에서는 관계에 미련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찾아왔을 텐데 결국 피고 소인의 부탁으로 실제 재회까지도 하였고요. 그렇다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한 스토킹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연락을 받아줬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의율할 수 없다라는 수사관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조사가 불송치되는 경우로 갔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이런 진술만 하고 오시니까 수사관 입장에서도 이게 왜 스토킹이지? 하고 갸우뚱하게 된다는 것이죠.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흔들려서 대화를 하게 됐고요. 마음이 조금 풀어진 건 사실이지만 헤어지자는 말을 무시하고 찾아온 것에 대해서 무서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먼저 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2024년 11월경 고소 사실을 보면 앞선 10월경 피해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피고 소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이별을 거부하며 반복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수회 전화를 한 다음에 본인의 집 앞에 찾아온 사실 이 부분을 스토킹 행위로 고소한 게 맞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11월경 이때에는 명시적으로 연락이나 만남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는 건가요? 네,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긋지긋하고 끝내고 싶다.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고소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피고 소인의 전화를 받았고 본인이 또 집 앞에서 나가서 만나게 되었고 다시 재회하지 않았나요? 이 질문은 의뢰인분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 드린 건데 11월경에는 피고 소인에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게 있긴 했어요. 그런데 결국 또 전화가 오면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만나서 또 재회했고 다시 만나서 사귀고 교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와서 이게 사실 스토킹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가 다시 전화를 받아주고 다시 만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과정에서 강요 같은 것들이 있다는 말인가요? 만나자고 계속 말하길래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만나자고 말한 부분은 좀 강요라고 느껴졌고 재회에 대한 강요는 없었어요. 수사관이 보기에는 결국 연인들이 이별했다가 다시 만나고 재회하는 과정에서 다투는 정도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사안이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고소인은 어떤 생각으로 고소를 한 것인가요? 평소 질투가 많은 성격에 여자를 좀 깔보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거나 차단해버리면 사실 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연락을 계속 받아주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좀 다소 두려움을 느꼈다 하더라도
차단하지 않고 연락을 받아주었고 결국 재회를 해서 교제를 이어나가고 폭행 등의 강요도 없었다면 피고소인의 행위를 고소인도 용인을 어느 정도 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부분 연락을 내가 거절한 적은 있지만 결국 피고소인의 행위를 용인해준 것이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인 것이죠. 그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했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연락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스토킹이라고 생각합니다. 24년 12월경의 고소 사실을 보면 이별을 통보하고 절대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두 번 다시 연락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나 수십 회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고 집 앞으로 상대방이 찾아온 행위를 스토킹으로 고소하였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때는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나요? 이별 통보하고 답장을 3회 정도 해주었고 전화통화도 한 10분 정도 받아주긴 했는데 그 내용 모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나요? 네, 12월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에 제가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했을 거라고 보여요. 찾아왔을 때 이때는 어떻게 대처하였나요? 집 초인종을 눌러서 하는 수 없이 나가서 돌아가라고 했고 재회를 계속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피고소인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걸쳐서 3번의 이별 통보를 받았고 이때마다 고소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매달리고 집 앞에 찾아오면 다시 용서를 받고 재회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레퍼토리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소인이 의사에 반한다는 확정적인 인식 없이 한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스토킹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10월, 11월 내용들을 무리하게 스토킹 피해 사실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수사관인 제3자 입장에서는 12월의 행위도 그러면 만났다가 이별했다, 재회했다 반복이 되었던 것이 아니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 없이 그냥 이 사람은 당신이 좋아서 그렇게 만나고 당신도 받아준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소사실을 무작정 많이 늘려가지고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얻어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수망식으로 고소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내가 원하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만 잘 추려서 증거와 함께 고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모의조사를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느낀 점은 의뢰인분께서 기존에 작성했던 그 고소 내용 그대로 혼자 진행을 하시고 내버려 두었더라면 거의 무혐의로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저는 95%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과의 상의와 제 어떤 의견을 통해서 충분히 설득이 되셔서 최종적으로는 10월, 11월 고소 사실들을 전부 다 고소 취소나 취하의 식으로 제외하기로 하고 12월경 피해 내용을 부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배경으로만 활용을 했어요. 물론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내가 10월, 11월에 입은 피해도 다 스토킹인데 이걸 내가 왜 빼야 되느냐라는 어떤 거부감이 있으셨지만 법리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해서 아예 사건이 다 실패하는 것보단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변호사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시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피해를 이제 당하시고도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추가 고소를 도와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 상대방이 이 여성분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스타 스토리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올렸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뭐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데 나이는 몇 살이라거나 이런 저격성 스토리를 계속 올리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최초 사실에서 전혀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저한테도 말씀을 안 하시다가 긴 얘기를 나누면서 그 과정에서 떠오르셔서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추가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사실 피해자분들께서 고소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보복을 당할까 봐도 뭐 걱정을 하시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그런 범죄 중 하나인데 변호인이 먼저 나서서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긴급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아서 100m 이내 접근금지라거나 통신금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경찰에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 같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고 스마트워치를 이렇게 미리 줘서 내 안전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도움이 되고 사건 진행의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를 지금 입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모의조사 같은 것들을 받아보시는 것도 적극 저는 권장을 드리고 정확한 고소를 통해서 상대방을 확실하게 처벌시키고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 사건을 종결을 시키고 다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